내일이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지만 일상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는 다시 5천 명대가 됐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90%를 넘겼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개인 자금 114조 원이 모였습니다. 최대 기록을 경신한 청약 열풍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의 날짜를 30일 또는 31일로 합의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반발이 거셉니다. 안 후보는 즉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공사를 서두르다 빚어졌다는 정황이 담긴 감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초 골조 공사를 지난달까지 끝내게 돼 있었지만 붕괴 사고 당일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 정부가 왜 월북 낙인을 찍었냐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2년이 됩니다. 2년 성적표는 나쁘진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 G20, 20개 국가 중 백신 접종 완료율 1위, 누적 확진자 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18위. 힘들어도 우리 국민들 한마음으로 잘 버텼죠. 하지만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델타가 수그러드니 오미크론이 퍼져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전례를 보면 다음 달 말쯤 이 수만 명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소식 서상희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의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최근 이곳 경기 평택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분증 그렇게 어떤 하실까요? 평택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으로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 평택 미군 기지 내 카투사 교육생 2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미군 부대 앞 로데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걱정되니까 우선 번지고 그러되면은 나의 생명이 지장이 있잖아요. 영업을 중단하고 아예 닫고 있습니다. 얼음판입니다. 싸늘하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805명. 열흘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가 30% 정도 늘어났거든요. 다음 주에 있어서는 40%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엔 3월 9만 명 예측까지 나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 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위중증률이 델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제 생활치료센터 관리 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중국 입국자였던 첫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오미크론이 코로나 극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지 5차 대유행의 서막이 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들어왔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처방받은 환자가 오늘 오전 5일치를 다 복용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먹어보니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내 첫 팍스로비드 복용자 74세 최모 씨. 부스터샷까지 맞은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13일 확진된 후 피로와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약이 처방됐고 14일 처음으로 약을 먹었을 땐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2, 3일간 세게는 안 느끼고 은근히 이게 입이 이상하게 쓰다 이렇게 그런 맛이 있었지. 입 안 안쪽에서가 좀 쓰다. 하지만 두 번째 복용한 후부터 증상이 호전됐고 낮에 한숨 자고 나니까 좀 무슨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 마지막 4일째를 먹은 오늘 아침엔 다 나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나서니까
이제 답답하지. 여기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최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고 4년 전 암 수술을 받아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약을 처방한 병원은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증상이 한 2일 지나서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중증으로 갈 확률은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난 16일까지 국내 팍스로비드 처방자는 39명. 하루 1,000명 이상 투약을 전망했던 정부 예상치엔 크게 못 미칩니다.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발병 5일 이내여야 되고 중증이 아니어야 되고 병용 금기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러면은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처방과 관련해 모레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대선 49일 박빙 승부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TV 토론이 설 연휴 기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측이 합의를 했고 내부에선 가상의 상대를 두고 준비에도 들어갔는데요. 자, 양자 토론은 부당하다며 안철수 후보 측이 낸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이 1대1 TV 토론을 기만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느꼈던 생각이 기득권 정당 간에 단일화 토론하나? 혐오감 1위 후보하고 혐오감 2위 후보가 토론을 한다니까 이거는 혐오 토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빼고 양자 토론을 하는 것에 반발한 건데 국민의당은 토론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일부 방송사는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만을 대상으로 TV 토론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 토론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30일이나 31일 중 하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30일 다 수용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편한 시간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토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토론 주제별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대신할 대상을 선정했는데 대장동 이슈에서는 이재명 후보 역을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의힘 경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녹취록 악재에서 벗어나려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종일 바쁘게 다녔는데요. 저희 마크맨들도 밀착 취재했습니다. 먼저 오전엔 청년, 오후엔 어르신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욕설 녹취와 관련해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마크맨 윤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2030 세대를 겨냥했습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경험해보겠다며 한 거래소에 직접 가입까지 한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 모두에 동의 안 하는 인정을 안 해주겠죠? 예, 맞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노후 보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관련 공약도 발표됩니다. 이 후보는 큰절을 한 뒤 바닥에 앉아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이 된 것도 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힘겹게 애쓰신 덕인데 요거라도 저희가 잘 모셔야죠. 어르신들을 만난 뒤에는 형과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하면서는 말을 잇지 못했고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죠.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고 회원적인 겁박을 자식으로부터 듣고 두려워하고. 이 후보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장년수당을 도입하는 등 노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이 경선 경쟁자였죠. 이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이 전면 지원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요. 윤 후보 마크맨 이다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쨌건 홍 의원을 만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네요. 네,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홍준표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지금 이곳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선거 전면에 나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구 선대위 고문인 홍 의원은 최근 SNS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글을 썼다가 지운 뒤에 대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오늘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정책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청년층을 겨냥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학교입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안대를 쓰고 안내견과 함께 보행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15마리 정도를 안내견으로 키웠는데 2배인 30마리 정도로 늘리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내견을 반기고 환영한다는 그런 좀 스티커도 좀 붙이고 저부터 좀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또 시내버스에만 있는 저상버스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다며 불쑥 개헌론을 꺼내들어 논란입니다. 자, 4년 중임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던 발언이라며 당혹스러워하자 이 후보 한 발을 뺐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향에 동의한다는 취지였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가 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며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하루 만에 확대 해석에 선을 그은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후보와 공식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개헌 이슈를 띄울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생활 체감형 정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자칫 거대 담론 이슈로 화제가 옮겨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얕은 꾀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터진 그런 가운데 좀 저는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팔련하겠다는 주장과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개헌을 해도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궁금한 대선 현안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듣는 왜 오늘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합니다. 오 차장, MBC가 이번 주말에 김건희 녹취 2탄을 예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왜 냈습니까? 네, 당연한 답변 같겠지만 바로 방송 막기가 목적입니다. 근데 1차 때도 냈었지만 막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1차 때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MBC 기자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개를 하는 등 태도가 나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 이번에는 방송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또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건희 씨 측도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신문 때 내용이 일부가 공개가 될 텐데요. 법원 신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녹취를 확보했다는 매체 보도 내용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내용을 꼽아봤는데 보시면 이제 국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 관련된
대한 언급, 또 남편 윤석열에 대한 평가 정도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내용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 또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끝장보기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끝장보기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가처분 신청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해서 MBC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했던 김건희 씨 녹취 대목을 공개한 MBC 기자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로 좀 MBC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MBC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MBC에 심적인 부담을 주겠다, 압박을 주겠다라는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1차 방송 때 MBC의 경우에는 편집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녹취를 MBC에 제공했던 서울의 소리에서는 MBC의 녹취를 괜히 줬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부담을 느껴서 MBC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요, 1차 때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오히려 MBC 시청률만 높여준 것 아니냐 이런 내부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가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1차 방송 때 MBC가 법원에서 제시한 녹취 단락이 5개 정도가 됐었는데 이 가운데 3가지 단락을 방송 금지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꾸준히 MBC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 녹취도 틀어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MBC가 쓰고 있는 공영방송의 가면을 찍고 대선에 개입한 편파 방송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대국민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편파 방송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욕설 녹취도 방송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이 다시는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방송 전에는 나와야 될 테니까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네,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국내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이죠.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신기록을 쓰고 마감됐습니다. 이틀 동안 모인 개인 자금이 무려 114조 원입니다. 조현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열풍 배경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인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자 증권사 지점으로 하나둘 방문객이 늘어납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아진 증거금 8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SK 아이테크놀로지 80조 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청약자가 몰리며 온라인 시청에 어려움을 겪자 급한 마음에 지점으로 달려옵니다. 접속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여기 와가지고 네. 평소에 보유하던 자금 가지고 장기 보관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이제 잘 되면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세뱃돈이라도 벌어볼까 기대감에 부푼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다가 수고 하나 치고 다 넣었어. 5명. 우리도 써야지. 양쪽 엄마도 용돈이니까. 소소하게 청약하러 왔어요. 40조. 비상금 나오던 걸 한 거죠.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지 뭐. 이날 최종 경쟁률은 69.34대 1, 442만 명이 참가한 이번 청약에 모인 증거금만 1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일반인 배정 주식 중에 청약 참가자에게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배정에 청약했으면 최소 한 주에서 2주까지 받을 수 있지만 증권사에 따라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배정받은 주식은 내일 모레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가 증권시장 상장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아는 기자. 오늘은 공모주 청약 현장에 다녀온 경제산업부 김유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114조 원이라는 금액도 역대 최대지만 442만 명이면 거의 국민 10명 중 1명은 청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진 겁니까? 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국내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또 앞서 기관 수요 예측 조사에서 사상 최대인 1경 5천조 원을 모은 것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7일에 이제 상장하면 투자자들 기대대로 따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따상 같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따상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따상이란 주식이 처음 상장되는 날에 공모가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되는 따를 먼저 기록하고요. 네. 시초가에서 30%가 올라서 상한가를 찍어야 따상이 됩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따상이면 78만 원이 되는 건데요. 주당 48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후에 기대 시가총액을 약 100에서 1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가로 환산해보면 한 주당 47만 원 정도인데요. 이 계산대로라면 따상은 아니지만 공모가 대비 주당 17만 원 정도의 차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의 2배의 상한가까지 쳐야 하니까 따상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네요. 그동안 이 따상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까? 네, 지난해 상장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백신 제조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가 6만 5천 원에서 따와 상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 종가가 16만 9천 원이었는데요. 공모가가 9만 원이었던 카카오페이는 18만 원에 거래를 시작해서 따에는 성공을 했는데 상한가를 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따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따상은 아니다. 예. 네. 공모가가 49만 8천 원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게임 기업 크래프톤은 상장 첫날에 종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청약하신 분들은 27일 상장일에 어떻게 될지 많이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다. 상장 당일에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이 점도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보면 당장 따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기업 CATL에 이어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M, 일본 혼다 등과 합작을 해서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 CATL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CATL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낮고 과거 배터리 화재 사고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세뱃돈이라도 벌어볼까 한 푼 한 푼 넣은 돈이 100조 원을 넘었으니까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유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는 해제돼서 한숨 돌렸습니다만 하루 종일 자동차들은 그야말로 기어다녔습니다. 퇴근 시간 상황은 어떤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눈 쌓인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오토바이를 탄 집배원은 양발로 땅을 짚어가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4시 기준 최대 3.5cm가 쌓였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걸을 때 조심조심 걸어야 돼서 좀 힘들었어요. 눈이 쌓여 있으니까 자차 이용에 제한이 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서울시는 폭설에 대비해 오늘 새벽부터 인력 9,000명과 제설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이 이루어져 큰 교통정체는 없었습니다. 오후 들면서 눈발이 잦아들어 오후 2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과 일부 동해안 지역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고돼 있습니다. 19일 밤부터 20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5cm, 많은 곳은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혼잡을 막기 위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배차도 20회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직 5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는 광주 붕괴 사고 속보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독촉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리 보고서에도 스케줄에 쫓긴 정황이 담겼는데요. 공국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거푸집이 벌어지고 굳지 않은 시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붕괴 사고 10분 전까지 39층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감리회사가 광주 서구청에 제출한 감리 보고서에선 201동의 경우 2020년 11월
1층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든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보다 열흘 이상 지난 뒤에도 39층 골조 공사를 끝내지 못한 건데 당초 공기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됐다는 현대산업개발 측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리하게 타설 공사를 하다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11월 초순경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39층 바닥을 1월 11일에 타설을 했으니까 이게요. 공정표상으로는 현재 공정이 상당히 늦은 겁니다. 감리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지난 연말 203동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이 주저앉는 사고가 났지만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기준 계획 대비 103%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보통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감리업체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 하지만 감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히 감리 업무 수행했다는 줄은 제기를 했고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한 시공과 허점투성이었던 관리 감독까지 인재가 불러온 대형 참사였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작업 현장 아래층에 지지대인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39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 동바리를 철거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처참히 부서진 아파트 건물. 그런데 건물 상층부 무게를 견디는 데 필요한 지지대, 동바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는 취재진에게 지난달 25일 이후 지시를 받고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단 자재 반출은 했어요. 동바리도 내리긴 내렸는데요. 지금 뭐 위쪽에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 붕괴된 건물 내부를 둘러본 전문가들 역시 아래층에 동바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피트층에만 동바리가 있고 하부층에는 동바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가설지주를 2개 층부터 한 4개 층까지 설치하는데 그 가설지주가 충분하지 않아서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철근 콘크리트 작업 시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고 상부층 작업 하중을 견디기 위해 아래 3개 층의 동바리는 남겨둬야 합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의 양생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것이 예측이 됐다면 하부에 동바리를 보수적으로 더 오랫동안 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본사와 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붕괴 사고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실내 세차장 스팀 세차 기계가 폭발해 3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수미터 밀려날 만큼 큰 폭발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실내 세차장 안에 차량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세차장 직원이 쪼그려 앉은 채 스팀 세차 기계를 만집니다.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 내부가 하얀 증기로 뒤덮이고 폭발 충격으로 직원은 수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 쓰러졌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구급차와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평소가 나길래 나는 저쪽에서 타이어 터진 줄 알고 혹시나 해서 나와봤더니 사람들이 막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막. 경기 화성시 실내 세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쯤. 세차장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소리치고 이름 부르고 119에 전화하고 인공호흡 이거 좀 해줄래? 가볍게 부러진 일 가면 못 건드리는 거야. 폭발과 함께 잔해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이렇게 건너편 가게 유리창에도 금이 갔습니다. 사고 직전 숨진 직원은 스팀 세차기계 호스를 갈아 끼우려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세차장 앞엔 치우지 못한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숨진 직원의 지인들이 두고 간 추모의 꽃다발도 보입니다. 경찰은 수거한 스팀기계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맡기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세차장은 지난해 가을 개업한 곳입니다. 원래 출장 세차를 하다가 일감이 줄어 세차장을 차린 건데
인명사고가 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어제 청와대에 대통령 편지를 반납한 소식 전해드렸죠. 월북 낙인에 육사 진학마저 포기했던 그 고3 아들이 채널A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버지에게 월북자 낙인을 찍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고 싶었지만 청와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진실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은 참다 못해 편지를 썼다고 토로합니다. 편지로 이제 항상 숨기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어가지고 이 상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찍힌 월북이라는 낙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이런 내용 나오면은 되게 화도 내시고 좀 그랬었는데 월북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7시간 전에 밤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냥 공부 잘하고 있냐, 대충 이런 얘기였는데 항상 하던 얘기였거든요. 가족이 바라는 건 사건의 진실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청와대가 항소 재판을 끌 수만 있다면 피살 관련 정보를 15년 동안 못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먼 출장을 간 것으로 아는 10살 어린 여동생에게 비극을 설명할 길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동생이 이제 아빠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속상하죠. 저는 그냥 딱히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했던 육사 진학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어떻게 됐는지 진짜 사실을 좀 알고 싶죠, 이제는.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오늘도 후보 공약을 점검하러 대선 체크맨이 출동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탈모제에 이어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마냥 반길 수 있는 정책인지 체크맨 유준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인표 공약을 위해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지원되는데 4개까지 확대하고 60세만 넘으면 치아 2개는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약대로면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1,1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인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4개를 심을 때 2개까지는 30%, 나머지 2개는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론 4개 심는데 312만 원이 들지만 공약대로라면 192만 원만 내면 됩니다. 대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집니다.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1,000억 미만.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자 수는 한 해 150만 명 수준. 건보 재정에서 6,500억 원 정도가 쓰입니다. 여기에서 이 후보 공약대로 치아 개수를 늘리고 나이를 낮추면 연평균 4,800억 넘는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결국 임플란트 지원에만 매년 1조 원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풀리도 못하고 임플란트는 더더군다나 비싸니까 못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좋죠.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보험 조금 올라간다고 다른 거에서는 또 거꾸로 또 이득이 보지 않을까.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무조건 공약했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런
세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요. 핵과는 핵심 관계자를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서 불교계 비판을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핵관을 겨냥했습니다. 이 핵관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달 동안 당에서 괴롭히지만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그렇게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 핵관을 공격했었는데요. 자, 이 핵관이 등장을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애매하게 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식 요구는 아니라면서도 수습에 미적거리는 정 의원을 향한 당내 불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불교계는 정 의원 탈당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 의원이 버티겠다고 했으니까 이 수습이 또 잘 안 되겠네요. 네, 오늘도 불교계는요, 민주당사를 찾아서 정 의원 탈당과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와 전통을 폄훼하고 애곡한 정청래 의원의 원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게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 보시는 것처럼 그젠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도대체 왜 화가 안 풀리는 건지 직접 조계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화가 풀리고 안 풀리고 떠나서 두 분의 사과가 아마 조금 미흡했던지, 근데 사과라는 것도 진심이냐 그냥 말로만 하는 거냐 그런 거에 아마.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신도는요, 불교를 도둑 취급한 게 괘씸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답답하겠네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부산 범어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거듭 수습에 나섰는데요. 불교계는 모레 예정대로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서 규탄 행동에 나섭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건진법사로 국민의힘이 곤혹을 치렀는데 역공을 했습니까? 네,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은요, 이재명 후보 인생의 진정한 등불은 장래에 크게 될 거라는 점쟁이 말씀이라면서 SNS에 영상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제 생일이 며칠인지를 잊어버리셔가지고 확인하러 갔다. 그 점쟁이가 생일날을 가르쳐주면서 야를 잘 키우면은 성공을 해가지고 반드시 나중에 보강한다. 여권이 워낙 세게 공격하니까 이 후보도 뭐 무속을 이용했다 이런 거군요. 네, 여권은 파상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힘이 사실은 구팀 아니냐.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삶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과도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허경영 씨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음모론 등장. 뭐에 대한 음모론일까요? 네, 김건희 씨 통화 공개에 맞물려서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도 공개가 됐죠. 이런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 가짜 영상의 배후로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지목한 글도 공유했습니다. 욕설 논란으로 이 여권이 갈라지는 모양새가 됐네요. 네, 이 후보는 오늘 이 욕한 것 정말 잘못했다면서 거듭 사과했지만요, 야권의 비판은 거셉니다.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위키운도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장을 후벼 파서 사후세계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설마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딥페이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보면요, 늘 AI 윤석열이 진짜 윤석열보다 발언 수위가 세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은 그제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네요.
쓸개즙이 역류하는 느낌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욕설 논란, 또 도사 논란, 가짜 영상의 음모론 공방까지 지금 대선 현실을 보면 차라리 가짜였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진짜와 가짜가 워낙 뒤섞여 있어서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2차, 3차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있죠. 정부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까지 한 경우에는 방역 패스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이모 씨.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 달 넘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도 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라든지 잠자는 것도 통증이 있다 보니까 2차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씨는 백신 알레르기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는 의사 진단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백신 예외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백신의 어떤 성분 때문인지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백신 패스 때문에 더 힘이 들거든요, 요즘은. 약간 차별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방역 패스 적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백신 접종 뒤 6주 이내에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고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됩니다. 약 17,000명 정도가 새로 예외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부는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강요잖아요.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아이가 있을 동안은 맞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맞을 거예요.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입학한 전문대생들이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등교한 날은 손에 꼽고 꼭 필요한 현장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연을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년 전 승무원의 꿈을 위해 항공서비스학과에 진학한 이가영 씨는 학교 캠퍼스가 낯섭니다. 시험 포함해서 많이 못 왔던 것 같아요. 10번 미만? 애틋하고 약간 많이 조금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매일매일 학교 와서 아무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실습 교육 때 입으려고 산 과복을 오늘에야 입었습니다. 정확하게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이제 스카프 매는 것도 배웠는데 이제 현장감이 조금 없다 보니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취업길도 막히면서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이 비서직도 알아보고 막 친구들도 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문대 중국어과에 진학한 배지연 씨. 2월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대학 생활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까웠어요. 등록금을 납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건 하나도 못 즐기고. 직업교육의 산실인 전문대학의 실습교육은 코로나로 대폭 줄었습니다. 2020년 사립전문대생 중 4주 이상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고작 6.7%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2년, 기대했던 찬란한 학창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대장동 의혹 속보입니다. 지난해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이 생전에 남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이 공개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란 제목으로 작성됐습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썼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김 처장은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이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그 결정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자신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회사 일로 조사를 받는데 어떤 관심이나 법률 지원도 없어 회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도 적었습니다. 김 처장의 편지는 실제 발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처음 나온 오미크론 확진자의 감염원을 캐나다에서 온 우편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물류에 대해 방역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최대 명절인 춘제를 10일 앞둔 중국. 이른바 직구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베이징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캐나다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우편물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물류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에 만리장성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进口国际邮件快件在进入生产处理环节之后，第一时间进行全面消毒，确保邮件快件外包装消毒到位。 캐나다 보건부는 며칠에 걸쳐 운송되는 제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며 감염될 위험은 극도로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이 우한이 아닌 수입산 냉동식품일 수 있다는 중국 측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WHO도 식품 포장지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콩에서도 석 달 동안 발생하지 않던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햄스터 등 설치류를 판매하는 가게 점원입니다. It's quite a large amount of animals, the hamsters, are tested with positive results.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hopkeepers was in fact actually infected from the hamsters. 당국이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햄스터 등 2,00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하자 2만 명 가까운 홍콩 시민들이 안락사를 멈춰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 원유 시설을 공격하자 동맹군이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라비아 반도의 정세에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 동맹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에 야간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예멘에서 활동 중인 후티 반군이 그제 오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단행하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번 공습으로 숨진 20여 명 가운데 반군 간부와 가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وجرحى 11 جريح وما زال تحت الانقاض خليل الان ما لقيناه الان وهذه جرائم حرب لا تغتفر. 예멘에선 2014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후원을 받는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반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해온 아랍에미리트의 화물선도 지난 3일 납포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는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again calls upon all the parties to exercise maximum restraint and prevent further escal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conflict in Yemen. 석유 생산량 세계 7위인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이 공격당하자 국제 유가는 곧바로 요동쳤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총액 150억 원, 프로야구 역대 최고 몸값 나성범이 기아에 입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호랑이해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나성범이 고향팀 기아의 빨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등번호는 NC 때 47번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하루빨리 개막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나성범은 6년 총액 150억 원, 역대 FA 최고 몸값으로 기아와 계약했습니다. 2017년 이대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롯데로 돌아오며 받은 것과 타이 기록입니다. 신의 자세로 다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팬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성범은 파워, 스피드, 타격 정확도, 수비, 송구 능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9년 무릎 부상으로 위기도 있었지만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강타자입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통산 12번째 우승을 노리는 타이거스가 통큰 투자를 한 이유입니다. 100억 원에 영입한 최영우가 2017년 우승을 이끌었던 역할을 나성범에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승이고요. 플레이오프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원으로서 꼭 같이 이루고 싶고.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양현종과도 100억 원에 계약한 기아는 확실한 투자로 우승 발판을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중부지방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흰 눈 세상이 됐습니다. 소복히 쌓인 눈으로 눈오리를 만든 분들도 계시죠. 내륙 지역은 눈이 차차 그치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엔 강원 영동이 고비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된 가운데 시간당 7cm로 쏟아지며 눈의 강도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고립이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눈이 그친 내륙 지역에서도 빙판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이 개겠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이기도 한데요. 아침에 서울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9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2도 등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엔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이후로는 극심한 한파는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요즘 자영업자들에게 힘내세요 이 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년 낼 힘조차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난 힘내서 살았는데 방역 수칙도 잘 지켰는데 왜 나만 힘드나 이런 억울함이 크다네요. 오 박사는 그래도 이 따뜻한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며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맛있었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